네, 맞습니다. 밀레니얼은 밀레니얼이고 G세대는 G세대죠. 저희가 사실 MZ세대를 묶어서 부르는 그 이유는 그 X세대 이전의 기성세대와 또 MZ세대가 구분되는 어떤 특징들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고, 그런 공통적 특징들을 설명을 할 때 두 세대를 묶어서 함께 부르는, 좀 편의상 묶어서 부르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연구를 할 때는 밀레니얼과 G세대를 뚜렷하게 구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구분하고 있는 세대 구분 기준을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사실 이 세대 구분 기준은 어떤 절대적인 것이거나 영구불변의 것은 아니에요.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연구기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사건이나 이슈들을 중심으로 놓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밀레니얼 세대 구간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넓은 것이 눈에 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1989년생을 기준으로 전기 밀레니얼과 후기 밀레니얼로 같이 서로 나눠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언론이나 최근에 미디어 같은 데서 많이 보시는 그런 세대의 특징은 사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은 후기 밀레니얼의 특징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대 연구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연령 효과, 그리고 시기 효과, 코호트 효과를 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코호트 효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회적 사건들을 경험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게 코호트 효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 사회적 사건들을 인구, 경제, 교육, 문화, 기술, 사회, 정치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는 이런 그 사건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 과정에서 10대와 20대 때 주로 경험했던 주요 사건들 위주로 모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사건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그 밀레니얼 세대가 경험한 대표적인 사건들이라고 하면 아마 경제 불황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그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속 성장이라든지 그 경제 호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불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학력 인플레 같은 것들도 경험하게 됐고요. 또, 5대 스펙 같은 것들이 등장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9대 스펙까지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냉전이 종식된 시대를 살아가던 세대이다 보니까, 뭐 반공 이념이라든지 그리고 뭐 민주화를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거에 집중했던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뭐 인권이나 동물권이나 뭐 부정부패라든지 뭐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사회에 오랫동안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회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관심을 가진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국가 위상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국가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도 갖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스포츠 역량에 있어서도 사실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또 문화적으로도 한류 열풍이 되게 당연했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또 특히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시아권 위주로 되게 인기가 있었던 한류 열풍이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중남미나 유럽, 중동 같은 그런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한류 열풍을 경험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해외 문물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들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그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역량도 이전 세대보다 굉장히 뛰어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것에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또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의견과 일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였었기 때문에 자신이 취했던 어떤 액션과 행동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시대적 배경과 성장 환경에 의해서 나타난 밀레니얼 세대만의 특징들을 이제 다른 세대와 비교해 놓은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G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Y세대 다음이라는 의미로 밀레니얼이
기존의 이름이 Y세대였는데요. 다음이라는 의미로 G세대라고 지칭을 하기도 했는데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 출생까지 두루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10대도 많이 섞여 있고 20대 초반에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만의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만 있다기보다는 신분적인 특징이나 세계 주기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연구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G세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G세대가 지금까지 겪어왔고 현재도 겪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요. G세대는 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증가가 아닌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서서 인공지능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편화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텍스트보다는 영상을 중심으로 소비하고 사고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고요. 또 지금까지의 세대가 체계적인 그런 공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그 교육을 받아왔던 세대라면 G세대 같은 경우는 공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교육과 다양한 교육 방식들을 경험하면서 그 다양성이 갖춰지는 그런 세대가 될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뭐 이념이나 정치나 사회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최우선 과제처럼 여겨졌다면 G세대의 경우에는 앞으로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같은 이런 환경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이자 가장 큰 관심사인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느슨한 연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느슨한 연대라는 말은 X세대 이전의 세대와 구분되는 MZ세대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느슨한 연대라는 점에서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를 이제 깊숙이 들여다보면 밀레니얼과 G세대 사이에는 또 구분되는 좀 다른 특성들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G세대 같은 경우는 밀레니얼보다 훨씬 더 일시적이고 가볍고 작고 소소하고 마이크로한 그런 이제 특성들을 보이고 있어요. 기성세대가 X세대 이전의 기성세대가 이제 어떤 학교라든지 동네라든지 학연 지연 같은 그런 소속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밀레니얼에 들어서부터는 다양한 취향과 자신의 뭐 가치관, 취미를 중심으로 이제 관계를 형성한다는 특징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똑같긴 한데 G세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그런 취향과 취미의 그 정도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취향, 취미 하면 보통 스포츠라든지 문화, 여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 G세대에게 취향이라고 하면 뭐 한겨울에도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든지 민트 초코를 좋아한다든지 오이를 싫어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작고 소소하고 세분화된 것들도 취향의 범주에 넣고 그 취향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취향을 중심으로 뭉칠 때도 밀레니얼 세대처럼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만들고 형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SNS 같은 것에 해시태그를 달고 난 민초단이야라고 올린다든지 또 민초단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것으로 자신의 소속감을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일시적이고 가벼운 정도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언제나 디지털이 우선이고 온라인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내가 다운로드해서 저장하고 소유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항상 공유하고 온라인상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앞서 설명 이제 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에 익숙하다 보니 온라인이 더 일상에 가깝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는 관계를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라든지 자신의 SNS 팔로워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이 일상에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밀레니얼 세대까지는 그 학교에서 얻고 공부했던 그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식으로부터 거기서 얻은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나의 직업을 찾고 소득 수단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다면 G세대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개성이라든지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매력 그리고 재능 같은 것들을 보다 더 많이 개발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소득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G세대 특징을 정리한 장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그런 환경이나 성장 환경이나 배경 안에서 저희가 정의한 G세대의 세 가지 특징은 경계 없는 세대, 디지털 근본주의, 멀티플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경계 없는 세대 같은 경우는 개인과 집단의 경계, 국적의 경계,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인간과 비인간 중의 경계 이런 경계들을 허무는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근본주의는 디지털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디지털 안에서 일상을 사는 세대이고 아날로그에 대한 기억이 아주 짧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힙한 컬처로 여기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세대입니다. 또 멀티플리스트는 제너럴리스트도 아니고 스페셜리스트도 아닌 멀티플리스트라는 의미인데요. 자신의 소소한 재능이나 개성을 살려서 동시에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소득수단을 만드는 그런 세대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트렌드 이슈 5가지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소개드릴 이 5가지 트렌드 이슈 안에는 앞서 설명드린 3가지 G세대의 그런 유전자 코드가 다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내일의 이재훈입니다. 이런 트렌드 이슈 5가지는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앞선 강연으로 밀레니얼과 G세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G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G세대가 주도해가고 만들어나가고 있는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트렌드는 총 5가지인데요.
앞서 보셨던 그런 디지털 특성에 맞게 디지털과 콘텐츠 관련 트렌드 이슈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인지가 관련된 ESG 감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세대가 사회에 진입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조직 문화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메타버스 관련 트렌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닌 메타버스 기업으로 인식하도록 전환해 나가고 싶다라고 밝히고 올 10월에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전환하기까지 했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 기업에서 메타버스를 주력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화두는 O2O였는데요. 오프라인 환경에서 진행하기 어려워진 수업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는 시기였습니다. 비대면 소통 플랫폼들이 각광을 받았고 아직 낯설었던 비대면 소통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이 비대면 소통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영상과 음성만으로는 한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웠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상 공간,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인의 공간의 대체제로서 온라인 가상 공간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O2O에 이어 이제 M2R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소통이 빠르게 일상화되었듯 메타버스 또한 우리 일상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경계 없는 그런 온라인을 이용해서 되게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기도 하고요. 대학교의 입학식이나 축제 같은 대규모 행사도 메타버스 공간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기업에서도 대규모 채용 행사라든지 교육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직방의 경우는 사무실을 없애고 메타버스 사무실 메타폴리스를 만들기도 했죠. 이제는 저희가 익숙해진 화상회의 플랫폼에도 메타버스가 녹아들고 있는데요. 최근 기존의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메타버스 화상회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줌도 호라이즌 워크룸을 만들고 팀즈도 팀즈용 메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도 이런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세대의 일상에도 밀레니얼의 일상에도 메타버스가 녹아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들이 이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세대와 후기 밀레니얼에게 메타버스 용어 인지도를 물어봤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지세대는 8.5%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후기 밀레니얼은 13.8%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플랫폼의 인지율이나 이용 경험률을 물어본 결과는 좀 재미있었는데요. 메타버스를 인지하고 있던 후기 밀레니얼보다 지세대의 이용 경험률이 조금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세대는 다양한 산업 분야가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전환에 나서기 전부터 가상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온 세대인데요. 특히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제페토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1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용어에 대한 인지율은 낮아도 그 경험률은 높은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메타버스 이용 목적과 인식이 다르다는 건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올해 들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처음 인지하고 접속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메타버스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나 새로운 트렌드를 체험하기 위해서 경험 목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메타버스를 좀 학습하는 세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G세대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소셜미디어라든지 게임으로 이를 자연스럽게 즐겨온 메타버스 네이티브인데요. 이런 메타버스 네이티브인 G세대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크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제크는 제페토크루의 줄임말로 제페토를 함께 즐기는 파티원들을 의미하는데요. G세대는 제페토크루를 만들어서 가상세계를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10대뿐만이 아니라 20대 초반 제크도 생기는 등 다양하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G세대한테 물어본 결과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친근하고 익숙하다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 안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G세대는 메타버스 속에 아바타를 꾸미는데도 굉장히 진심인데요. 네, 보여드린 이미지는 그 G세대 친구가 직접 꾸민 아바타를 공유한 이미지입니다. 나와 똑닮은 모습이든 닮지 않은 새로운 모습이든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원하는 외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바타를 꾸미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계정과 부계정을 나눠서 본계정은 나와 가깝게 부계정은 나와 다른 자아로 활용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메타버스도 자신의 컨셉에 따라 아바타를 꾸미면서 활용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바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표현해내는 거죠. 아바타의 진심인 G세대 같은 경우는 아바타가 등장하는 콘텐츠도 어색하게 여기지 않고 소비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최근 AR 기술로 만든 아바타로 소통하는 버추얼 유튜버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버추얼 아바타를 활용한 그런 콘텐츠들도 G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VR챗을 이용해서 버추얼 아이돌을 뽑는 우악곳의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웹예능이 인기인데요. 조회수가 75만 회에 달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G세대는 메타버스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아바타 꾸며주기나 맵 만들어주기 같은 것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클래스 101 같은 플랫폼에는 이런 크리에이터가 되는 강의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플랫폼에 G세대의 리셀 문화가 녹아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는 구찌의 디지털 디오니소스 가방이 동일한 실물 가방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 최근 G세대를 비롯한 밀레니얼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들이 가상화폐 열풍을 이은 다음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NTF 관련 주식들도 많이 급상승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 NTF입니다. 좀 그런 예체능 대학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NTF 관련 그런 작품을 만드는 데 많이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NTF 시장 시가총액도 지난해에 비해 8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G세대 사이에서 유행한 무야호짜를 NTF로 판매했는데 무려 950만 원에 NFT입니다. 네, 950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G세대는 메타버스에서 일상을 보내고 아바타와 디지털 위에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G세대는 마치 익선동이나 성수동 같이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듯이 메타버스 핫플레이스를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롯데월드는 지난 10월에 할로윈을 맞아서 제페토의 롯데월드 콘텐츠를 오픈하기도 했고요. 또 CU도 제페토 한강공원점을 열면서 G세대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한강공원점 아직은 초기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들이 보통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은 베네핏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실과 가상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아크버스라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VR이나 AR 기술도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G세대 친구들 사이에서 싱글타운이라는 앱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G세대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추천을 해주기도 했어요. 이 메타버스로 대화하는 익명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처럼 좀 메타버스의 커뮤니티나 익명 소셜미디어의 역할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G세대 사이에서 메타버스의 역할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있는 G세대는 소비의 주역으로 빠르게 급부상하면서 사회 전반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들이 반응하고 즐긴 트렌드가 곧 주류 트렌드로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들 사이에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마이크로 트렌드나 G세대의 유행이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급부상하는 트렌드를 캐칭하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이들이 놀고 있는 플랫폼으로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G세대들이 만들어가는 새롭고 신선한 트렌드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TTTV입니다. TTTV란 트위터, 트위치, 틱톡, 블로그를 의미하는데요. 전체 이용률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비해서 낮아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G세대들은 이 플랫폼을 친근하게 활용하면서 이 안에서 재미있는 문화나 트렌드 현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조사 결과인데요. 최근 한 달간 이용한 SNS를 조사했습니다. 1위는 인스타그램, 2위는 페이스북, 그리고 3위는 블로그로 나왔는데요. 그 다음부터가 또 재밌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6%만이 이용한다고 응답을 했던 트위터가 G세대에서는 4위로 31.2%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7위를 기록한 틱톡이 5위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G세대가 비교적 이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G세대는 다른 세대와는 다른 목적으로 다양한 SNS를 이용하면서 자신만의 SNS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3위로 나타난 블로그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래된 플랫폼인 블로그가 1020 세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도 10대, 20대의 콘텐츠 생산 비중이 40%를 넘어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잠시만요. 여기 잠깐만요.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의 이미지, 이전 밀레니얼 세대가 가지고 있던 블로그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이런 블로그에 대해서는 광고가 많다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퀄리티가 낮고 좀 상업적인 포스팅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블로그는 광고가 많고 좀 신뢰할 수 없는 채널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기도 했고요. 또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전부터 이용해온 오래된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부업으로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늘면서 수익 창출 목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G세대는 어떨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G세대는 이미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된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블로그보다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먼저 접했죠. 이쪽에도 광고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그런 플랫폼보다 블로그에 광고가 적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G세대에게 블로그는 상대적으로 낯선 플랫폼인데요. 내 또래가 적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래된 SNS가 아니라 새롭고 힙한 플랫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남들이 다 하는 채널이 아니라 나만 하는 그런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도 매력 중에 하나인데요. G세대는 주로 일상 기록 목적으로 블로그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이나 글자 수 제한도 없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주로 월기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블로그는 G세대의 일상을 기록하는 채널로 자리 잡고 있고 이들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블로그에서 월기를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플랫폼들은 G세대의 마이크로 트렌드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플랫폼들입니다. 바로 틱톡, 트위터, 트위치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플랫폼들은 대중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10대들이 주로 이용한다거나 좀 폐쇄적인 SNS다라는 인식도 있었는데 최근 추이를 보면 그 위상이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시작한 트렌드들이 대중적인 트렌드로까지 확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G세대의 놀이터인 이런 플랫폼들이 어떻게 트렌드를 전파시키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G세대 마이크로 트렌드의 확산 과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혹시 팝잇을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길거리 가판대서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 콘텐츠에서 이런 뽁뽁이 모양의 실리콘판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팝잇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단순해 보이는 이 아이템이 올 상반기에 되게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시작은 틱톡이었고요.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팝잇을 인증한 영상이 이 플랫폼을 위주로 퍼지기 시작을 했고 이를 직구해서 즐기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유튜브의 틱톡 유행템으로 소개되더니 어느 순간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이템이 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지점토 트레이 만들기나 우레탄 폼으로 거울 만들기 등의 취미야 꾸미기 트렌드, 또 꿈빛 파티쉘 챌린지 같은 댄스 트렌드, 댄스나 놀이 트렌드, 또 타임스캔 같은 특이한 필터를 활용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이 다양한 트렌드가
이런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숏폼 영상 콘텐츠 플랫폼을 중심으로 퍼지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눈길을 끄는 독특한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거나 아니면 노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인증할 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트렌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될 것은 틱톡이나 트위터 같은 SNS가 해외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교류하는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틱톡에 이어찍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영상을 그대로 이어찍는 것인데 특히 뷰티 분야에서 이어찍기가 활발하고요. 이런 이어찍기 콘텐츠를 통해서 해외 뷰티 트렌드들이 한국에 녹아들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인기를 끌었던 달고나 커피 같은 그런 트렌드도 트위터를 통해서 퍼져나가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소개가 되고 이게 코리안 커피라는 이름으로 확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트렌드와 놀이를 함께 즐기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이처럼 좀 극소수만 사용한다고 생각했던 플랫폼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트위치인데요. 저희 연구소의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서 20대 초반의 트위치 이용 경험률이 12.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위치는 실시간 방송에 적합한 환경이나 스트리머를 덕질하는 플랫폼이라서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위치는 충성도 높은 찐팬들이 많고 Z세대들이 좋아하는 스트리머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식의 신조어들이 이 스트리머와 소통하면서 만들어낸 유행어와 밈 같은 것을 Z세대들도 타 SNS로 확산하면서 트위치발 신조어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플랫폼들은 새로운 SNS 생태계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틱톡의 숏폼 열풍은 콘텐츠 판도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라는 숏폼 콘텐츠 플랫폼을 선보였고 여기에 틱톡 콘텐츠들이 자연스럽게 확산해서 들어가면서 숏폼 콘텐츠 생태계가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틱톡 콘텐츠가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점차 이들만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 쇼츠에 최적화된 크리에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편집된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주제도 요리, 뷰티, 과학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좀 독특한 화면 전환과 편집, 빠른 나레이션들이 특징이고 전후 과정을 빠르게 보여줘서 효과를 극대화한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쿠왕이나 땡깡, 진절미, 요리용디 같은 크리에이터가 대표적이고요. 또 인스타그램에는 점차 인스타그램 특유의 감성이 많이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는 특히 예쁘게 꾸며서 인증한 영상이라든지 자신의 일상을 인증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영상을 촬영할 때 손 동작을 맞춰서 마치 하늘을 밝혀서 노을이 켜지는 것처럼 연출하는 노을 켜기 영상이라든지 핫플레이스 방문이나 여행 같은 일상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 또는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20초 내외로 하루나 일주일에 일과를 담은 미니 브이로그 콘텐츠들이 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들도 각각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점차 플랫폼마다 다른 문법을 잘 읽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케팅을 할 때도 이런 플랫폼 차이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진짜 특친처럼 소통하거나 주접을 보여줘서 Z세대에게 일잘로 꼽힌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라우시인데 한 트위터리안이 라우시 샴푸가 좋다고 트위터 후기에 올린 것이 리트윗이 되어서 화제가 됐는데 라우시 브랜드에서 그 게시물을 보고 해당 고객에게 샴푸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걸 소개한 트위터리안의 이름이 적힌 이런 주접 문구를 담은 선물을 했는데요. 단순한 감사 리워드를 플랫폼의 색깔에 맞게 색다르게 전해서 더 많은 바이럴을 낳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들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기업에서 적용하는 것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트렌드인 무기한 무경계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자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무야호와 일명 휴면 강록체라고도 불리는 유행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Z세대가 SNS나 커뮤니티에서 또 지인과의 카톡에서 많이 사용했던 유행어와 짤인데요. 이 유행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10년 전 콘텐츠에서 유래가 됐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10여 년 전 콘텐츠에서 2021년에 유행어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런 Z세대에 달라진 콘텐츠 소비 행태가 있습니다. Z세대는 TV를 매일 이용한 비율이 37.9%에 그쳤고요. 그 정도로 TV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TV로 보는 게 익숙하다는 응답도 31.8%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았는데요. 이처럼 Z세대는 TV가 아니라 OTT 플랫폼과 같은 다른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주로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TV 중심의 콘텐츠 소비 환경은 실시간과 방송사 편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이었고요. 그런 환경에서는 시의성과 대중성이 중요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시간의 제약이 없고 언제든지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이 콘텐츠의 소비를 좌우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의성과 관계없이 Z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그런 콘텐츠들이 다시 끌어올이 되어서 유행을 하게 된 것이죠. 좀 개인의 관심사나 최근 이슈에만 부합한다면 콘텐츠의 발행 시점과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콘텐츠가 끌어올리는 데는 자막이나 편집의 힘도 큰데요. 과거 콘텐츠 하이킥이라든지 그런 사랑과 전쟁 같은 과거 콘텐츠가 요즘 관성으로 재편집이 되거나 재해석되며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Z세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직접 접한 적이 없는 콘텐츠도 이런 요즘 감성으로 재해석된 그런 영상을 통해서 친근하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 콘텐츠들이 다시 부활을 하기도 하는데요. 거침없이 하이킥 같은 경우도 15년 만에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담소를 나누는 콘텐츠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세대의 밥친구라고 하죠. 밥을 먹으면서 같이 보는 영상을 밥친구라고 하는데, 그걸로 떠오르고 있는 사랑과 전쟁은 최근 카카오 TV를 통해서 뉴 사랑과 전쟁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쯤은 봤을 이런 무서운 것이 딱 좋아 같은 만화 같은 경우도 네이버 웹툰으로 다시 연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세대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들이 시간과 플랫폼을 넘어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의 콘텐츠 소비는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G세대는 76.8%, 후기 밀레니얼은 81.7%가 OTT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다량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유한 디즈니 플러스까지 한국에 런칭하면서 G세대 사이에서는 저런 짤도 돌기도 했죠. 보고 싶은 콘텐츠가 많아서 여러 OTT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짤입니다. 이런 수많은 OTT 플랫폼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리지널 콘텐츠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올 9월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은 오리지널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었고요.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플랫폼 위주로 활발했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국내 OTT 플랫폼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티빙인데요. 최근 올해 방영된 오리지널 콘텐츠 환생연애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서 되게 G세대들의 과몰입력을 많이 양상했습니다. 그 연애 과정에서 공감 가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의 흥행에 티빙은 10개월 만에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콘텐츠가 중요해지자 단순히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콘텐츠의 팬덤을 탄탄하게 하려는 시도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니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세계관과 유니버스를 만드는 것은 계속 시도되어 왔고요. 그를 통해서 팬심들을 자극해 왔는데요. 이제 예능에도 유니버스가 녹아들고 있습니다. TVN의 대탈출 유니버스인데요. 대탈출 유니버스에서 대탈출과 여고 출입하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고요. 세계관 공유로 해당 콘텐츠의 팬이 다른 콘텐츠로 유입이 되기도 하고 팬덤을 지속하게 하는 떡밥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왓챠는 해당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왓챠파티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고요. 콘텐츠를 같이 보면서 공감 가는 장면을 이야기하도록 하면서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는 OTT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이 G세대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좀 올 상반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유튜브의 피식대학 채널일 것 같습니다. 코미디언들이 설 무대가 사라졌지만 이런 온라인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가능성을 열었는데요. 최준 캐릭터는 아마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독특한 캐릭터를 잘 살려서 과몰입을 부르는 콘텐츠를 만들었고 이런 유튜브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관이 확산된 사례로는 매드몬스터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MZ세대가 이런 가상의 아이돌인 매드몬스터를 진짜 아이돌처럼 대하면서 댓글을 달고 판을 키웠고 세계관이 점점 확장되어서 앨범도 내고 음악방송에 출연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런 수우파 같은 이런 콘텐츠도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면서 이를 확산해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컴백 맛집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TV 방송에 나가는 것이 기본이었다면 최근에는 문명특급이나 땡깡의 쇼폼 콘텐츠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는 TV 방송을 주류, 온라인 콘텐츠를 비주류라고 구분하던 적도 있었지만 이런 유튜브 콘텐츠가 TV보다 더 큰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이상 비주류랑 주류를 구분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죠. 인플루언서와 연출가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올해 유독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기획한 웹예능과 웹드라마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진용진의 머니게임이라든지 신사임당의 반짝 같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TV 콘텐츠에서 다루지 않는 참신한 주제를 다뤄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G세대가 바꿔가고 있는 콘텐츠 생태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알고리즘이 중요해지면서 시기에 상관없이 취향이 맞는 콘텐츠가 끌어올이 되고 있고요. 주류와 비주류 플랫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뉴스인데요. 이런 환경이 파괴되는 것들이 공유가 되면서 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는 이슈들이 지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MZ세대 인식도 변화하고 있고 과거에는 지속가능성을 위주로 얘기했으나 최근에는 환경이 지금 당면한 우리 이야기라고 느끼면서 일상에서 매 순간 챙겨야 하는 의무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분리배출이나 일회용품 줄이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또 친환경 배송 서비스라든지 친환경 방식을 도입한 제품 구입 같이 다양한 앞으로 이런 친환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이 진행을 하는 친환경 활동이 더 다각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내 챌린지 같이 이런 일회성으로 진행되던 챌린지도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도전하는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요. 플로깅 같은 그런 것도 여가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G세대는 MZ세대는 환경 관련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이라든지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콘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 같은 경우들은 그 콘텐츠마다 방법을 다르게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분리배출 방법이 여러 차례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까다롭고 그걸 콘텐츠를 통해서 배우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왜 이걸 소비자가 다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냐는 불만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점차 정부나 기업에서 좀 본질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MZ세대의 친환경 활동을 보는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는데
있는데요. 과거에는 친환경 경영 활동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박수를 받았지만 이제는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이걸 평가하는 기준이 깐깐해졌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마케팅을 꼼꼼하게 검증하다 보니 그린워싱 논란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한 결정을 마치 환경을 위해 한 것처럼 포장하거나 실제 들여다 노력보다 과장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MZ세대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굿즈라든지 체험 행사를 통한 친환경 마케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진정성 있는 친환경 활동으로 주목받은 브랜드들도 있는데요. 시타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 생산을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친환경으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다시 만들기도 했습니다. 생산부터 제품을 수거하여 분해되는 과정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서 MZ세대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가족들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 MZ세대 같은 경우도 비혼주의, 딩크족, 비혼 출산 같은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린이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는데요. 동화약품 후시딘 광고 같은 경우는 의존적이었던 어린이들이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를 미숙한 존재로 보이지 않고 하나의 주체적인 사람으로 본다는 점에서 MZ세대의 지지를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MZ세대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소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좀 기업이나 SNS 광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좀 유의하자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ESG 경영 활동으로 증오 발언 대응 정책 녹서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차별과 혐오, 증오 표현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표현이라든지 마케팅을 고민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ESG 경영은 선택이 하는 필수가 되었고 기업의 ESG 경영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세대가 사회로 진입하면서 회사에서의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조직 내에서도